엊그저께 사막에 있는 양아치들이었는데 네. 오늘날에 이렇게 군복을 입고 해외 세력들이랑 해당하는 사람 돼버렸어요. 네.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들 좀 영변 좀 꽂아줘. 네. 몇천 명 그럼 보내주고 네. 리비아에서 연락이 오면 리비아다가 또 군인도 보내주고 네. 그것을 해줄 만한 기업이 마그나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진짜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소홀하게 볼 만한 곳이 있었죠. 아프리카 대륙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는데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단인데요. 교민들이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국제 정책적 맥락이 무엇인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프리카 대륙, 원래 아프리카 대륙이 진짜 넓기도 하지만 네. 또 수단도 굉장히 큰 나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수단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단 수단이 2011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큰 나라였어요. 2011년에는 이제 남수단이 독립해 버리면서 지금 알제리한테 밀렸죠. 최근에 와서 분단된 아프리카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긴 하지만 이슬람주의의 성지였어요. 수단이. 우리 지금 사우디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때는 수단이었어요. 우사마 빌 라덴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정권을 잡기 전에는 피신했던 데도 수단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와서 수단에다가 이렇게 공군을 통해서 공습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단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나 이제 못하겠어. 너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오사마 빌 라덴이 자기 용병들이랑 수단에서 철수했어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였죠. 그리고 또 수단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랍 세계에 딱 들어가는 그 경계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튀르키예도 중동이냐 유럽이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때론 또 유럽이고 때론 또 아랍 그 중동인데 우리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아랍어예요. 예, 아랍어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네. 중동 아랍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정류장은 거기예요.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수단을 잘 알고 수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딱히 중동 아랍하고 아프리카 세계를 동시에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다룰 주제는 수단으로뿐만 아니고 차드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뭐 우리가 수단에 여러 가지 일이 났다 그러면 뭐 쿠데타 나는 건 봤지만 지금 이제 군벌 두 곳이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도 벌써 RSF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이 있고 RSF가 있고 둘이서 지금 현재 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정부군은 뭐고 RSF는 뭐예요? 지금 수단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남수단 문제. 물론 지금 남수단 문제는 결론적으로 분단으로 해결이 된 거고, 그리고 다르푸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남수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계가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분단으로 이제 남수단 독립으로 끝나는데, 근데 다르푸르 지역은 기독교 아니에요. 같은 이슬람 계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제국주의 시절에는 다르푸르에서는 다르푸르 술탄국이 있었고, 이 다르푸르 술탄국은 오스만 제국의 이제 속국 같은 나라였어요. 거기 있는 이 술탄이 이제 매년 오스만 제국한테 이제 세금을 주면서 그런 식의 형태였는데, 영국이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다르푸르 술탄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일단 이 다르푸르 술탄국은 이집트를 형님으로 모시다가 일단 이집트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다음에 이집트 안에 있는 수단도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큰 충돌이 없었고, 보시면 국기대 비슷비슷해요. 이집트 국기하고 수단 국기. 그리고 이게 다 서로 형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르푸르 사람들은 보기에는 우리는 왜 이 하르툼에 있는 사람들을 형으로 모셔야 되니, 이집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다르푸르도 독립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남수단에다가 정부가 정부군을 동원시켰거든요. 니네들 독립하지 마, 같이 가자. 근데 다르푸르까지는 군대를 동원하기는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분단시킬 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은 같은 이슬람 계열이에요. 그때 이제 오메르 바시르는 뭘 했냐면요, 다르푸르 지역에서 소 아니면 낙타치기를 하면서 먹고 사는 부족들을 가지고 용병을 만들었어요. 그 용병 이름이 잔샤빗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아버지가 정확하게 우리는 전기 전자 사업만 한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 친척의 일부는 아직도 산에서 양치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집에 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산에 가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둑놈이 쳐들어와요. 아니면 야생물이 쳐들어와요. 야생동물이 막 공격을 그렇죠.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정이 있었어요.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RSF의 군벌은 양치기 출신이다 그러길래 양치기가 이거 되게 뭐지? 평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군벌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오말 알바시르라는 그 독재자는 거기서 직접 가서 군대를 동원시키고 나르푸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어차피 좀 기존의 정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용병대를 만들었고 잔자비트한테는 야 얘들아 뒷수습을 할 테니까 너네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나르푸르 사람들을 알아서 좀 처리해. 어떻게 보면 깡패들이에요. 네. 시골 깡패라고 보시면 돼요. 사막 깡패. 네.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막 정부군하고 싸울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무슨 문제 이제 계속 생기냐면 그렇군요. 이분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권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 약탈, 성폭행 다 뭐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 유엔까지 거기에 와서 이제 알바시르 정권한테는 제재까지 때렸어요. 네. 이거 뭐냐? 이건 진짜 역대급 인권 문제예요. 오말 바시르 보기에는 이거 진짜 좀 약간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지지를 벗어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마피아이면서도 무장 단체가 돼버렸고 그리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법적 틀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부대 이름이 2013년에 Rapid Support Force예요. 네. RSF. 네. 그래서 영변이었는데 학교도 가지 않았던 애들이 하나의 이제 그 군부 같은 형태를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르 알바시르의 그 예상이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끌어당기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 더 내부 안에 있는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어떤 역효과를 일으키냐면 그럼 해외에 있는 세력들은 촉축하기가 시작해요. 나는 RSF 장군인데요. 네. 좀 약간 군사 협력하는 거 어떨까요? 하고 엊그저께 사막에 있는 양아치들이었는데 네. 어느 날에 이렇게 군복을 입고 해외 세력들이란 해당하는 사람 돼버렸어요. 네. 그 군사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선배들한테 맨날 이렇게 좀 약간 힘들어하고 그 힘든 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대령되고 장군 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RSF 사람들도 진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예멘 내전에 간섭했어 이 사람들은. 네. 예멘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니네들 좀 영변 좀 꽂아줘. 네. 몇천 명. 그럼 보내주고.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리비아에서도 내전이 있잖아요. 리비아에서 연락이 오면 리비아다가 또 군인도 보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혁명이 일어났어요. 수단에서 시민들이 일어나고 이제 오마르 바시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독재자를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오마르 바시르는 군부한테 좀 약간 도와달라고 했는데 군부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럼 오마르 바시르 뭐 했어요? 물론 일부 군인들이 말을 들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마르 바시르 말을 안 들었어요. 오마르 바시르는 원래 다르푸르 지역에서 다르푸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었던 이 용병을 수도로 끌어당기고 수도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시민들한테 총을 쐈어요. 그때 이제 그동안 잔자빗 용병에 대한 관심 없는 일반 수단 시민들 잔자빗 용병은 거기 이제 독립운동가 그 분리주의자들을 제압하는 그거 아니야 하다가 그 사람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는 한 130명이 죽었다는 걸로 공식 숫자가 있긴 한데 현지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총을 살 때는. 이제 그 계기로는 이 잔자빗 부대 즉슨 RSF는 무조건 없어야겠다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الروح الطيبة وأن هذا الاتفاق له ما بعده كما نود أن نطمن
알부르한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을 때도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 네란드 좀 약간 제압하고 다시 좀 약간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으로 RSF의 이제 대장한테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임시 정부위원회 트랜지션 이쪽고 저쪽고 건설을 만들 건데 나는 거기에 이제 대장이 될 거거든요. 대빵이 될 건데 너도 나갈로한테는 네. 너 여기 앉아 2인자 자리에라고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이 수단이 금이 어쨌든 많이 나오고 네. 또 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RSF가 통제하는 금광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이렇게 자금줄이 될 만큼? 아니, 수단이 다르푸르 그렇게 남수단만큼 쉽게 냅두지 않는 이유는 오직 같은 이슬람 계열이란 이유뿐만 아니고 어차피 남수단은 기독교였다고 이렇게 냅두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도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금도 좀 약간 제법 잘 나와요. RSF는 거기에 금을 관리하지는 않았었어요. 항상 중앙정부가 거기 있는 금을 가지고 가고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쿠데타 계기로 무르한 장군이 RSF를 이제 반장 자리에다가 앉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돈을 좀 약간 해먹기가 시작한 거예요. 금 재고를 가지고 둘이 인권이 붙었다는 거는 원인 아니고 결과예요. 어차피 군인들은 이 용병대를 이제 녹이려고 했었던 거고 군인들을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은 군사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엘리트 그 과정을 밟으면 나는 언젠가 은퇴할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에요. 네. 그냥 용병들한테는 은퇴, 공무원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해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용병들을 원래 이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녹여야 되는데 용병들이 여기에다가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그 유명한 용병 그룹, 바로 네. 바그너 그룹이 마그너 그룹이. 또 여기에 개입을 해서 또 여기에 수단 내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이제 같아요. 물론 지금 마그너 그룹이 그걸 이제 부정하고 있긴 한데요,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부분이 뭐냐면 이 용병들은 아무리 무기 많다고 해서 그 중앙 정부군을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앙 정부군한테는 이제 공군도 있고 네. 대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냥 무기만 있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말 타고 다녔던 군인들이었어요. 말 타고 다녔다고요? 네, 말이 아니면 낙타 사진들이 네. 있어요. 인터넷 치시면 다 낙타. 나오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 이 중앙 정부군한테는 탱크도 있고 네.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잔자빗 아니면 RSF는 가서 좀 약간 중앙 정부군을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미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미 분노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학살했던 사람들이네. 그렇죠. 걔네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민심이 있는 우장 세력도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중앙 정부군한테는 밀릴 건데 그러면 이 균형을 우리는 맞추려면 진짜 좀 약간 군사 전문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좀 약간 교육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만한 기업이 와그너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가 이렇게 RSF에 대공 미사일까지도 뭐 줬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군사교육도 아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와그너 출신 용병 몇 명이 이 RSF 사람들이란 군사 훈련을 했을 때 찍었던 영상들이 이제 틱톡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와그너가 거기에 개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와그너가 개입했으면 미사일까지 제공했겠죠. 왜냐하면 RSF 입장에서는 나는 이 중앙 정부군이랑 싸우려면 나의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고 장작과도 있어야 됐는데 뭐 와그너랑 접촉을 했었으면 그런 일까지도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수단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조만간 거기는 시끄러울 건 확실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질서하고 법 없이 움직였던 하나의 무장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는 군사 교육을 받았던 장교들로 구성된 하나의 중앙 정부군이에요. 큰 변함이 없는 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개입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단 중앙정부군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단에서 활동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알바실 정권이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유행 경제 제재를 당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부르한 장군도 싹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알바실 장군만큼은 지금 빌런으로 지금 낙인 찍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단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등등등 많은 것이 이제 진행할 텐데 이제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그때 효과가 그래서 그 있거든요. 해가 뜨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에. 예. 야, 정말 수단에 대해서 우리 전혀 모르던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